밤을 위해 불을 끄려고 할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 삶은 항상 가족 드라마의 회전문이었기 때문에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정적을 뚫고 들려오는 전화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에서 제이크의 이름이 번쩍하는 것을 보자 속이 꽉 막혔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없는 한 이렇게 늦게 전화한 적이 없었거든요. 클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눈물을 참는 듯 연약하고 작은 목소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제이크, 무슨 일이야? 무언의 말이 무거워진 채 잠시 멈칫했습니다. 우리 만나면 안 될까? 제발요? 그냥 여기 말고요. 조용한 곳에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그의 캠퍼스 근처 조명이 희미한 카페의 구석 테이블에 앉아 미지근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타버린 에스프레소와 오래된 페이스트리 냄새가 희미하게 났지만 아무도 우리의 대화를 엿듣지 않을 만큼 한산했습니다. 제이크가 들어섰을 때 그의 어깨는 구부정했고 후드티는 세상과 맞서기 위해 갑옷처럼 끌어올려져 있었습니다. 물풍선을 들고 뒷마당에서 저를 쫓아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이가 제 맞은편 좌석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손을 비틀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요즘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는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에 빠진 것 같고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고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10대들의 불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깊고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으면 제이크뿐만 아니라 사랑, 가족, 심지어 제 자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밝혀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함께 해결해 봅시다. 마침내 저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는 순간 저는 이 순간이 우리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고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크는 제 맞은편에 앉아 핫초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너무 어려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19살이 짊어져야 할 무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인 후 속삭이듯 겨우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 친구, 심지어 제 자신까지 모두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껴도 괜찮아, 제이크. 인생에는 매뉴얼이 없으니까요. 저도 적응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제 말은 서툴렀지만 솔직했습니다.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즉 확인이나 이해 같은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킨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이 질문은 너무 가까운 곳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에서 항상 동생들과 비교당하며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자주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을 잃게 되죠. 제이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머그잔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답이 떠오를 것만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다시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휩싸여 갈라졌습니다. 아직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 어쩌죠? 알아내기 전에 모든 걸 망치면 어쩌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그의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넌 모든 걸 망치지 않을 거야. 넌 용감해, 제이크.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용감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첫 번째 시도에서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자 제이크는 왠지 모르게 더 어려 보이는 작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클레어 이모. 이모는 달라졌어요, 아시죠? 정말 말을 잘 들어요. 그 말은 카페를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정기적으로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고 재미있는 밈을 공유하는 등 가벼운 수준이었지만 곧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제이크는 커밍아웃에 대한 두려움, 부모님의 엄격한 기대에 숨이 막히는 느낌에 대해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안정성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예술가로서 겪는 외로움, 불가능한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감 등 제 자신의 고충을 공유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이모와 조카, 멘토와 친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편안함이 있었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황홀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저는 그가 혼란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의 존재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은 너무 많은 말들이 여과되지 않은 채 날 것 그대로 쏟아져 나와서 무거웠습니다. 제이크는 제 소파에 앉아 베개 가장자리를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오해받는 존재,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기대에 질식할 것 같은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전 그냥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그는 속삭이면서 눈물을 뺨으로 흘렸습니다. 제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에게 다가가 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0.5초 동안 경직된 자세를 취하다가 쓰러졌고 숨이 가빠지면서 제 어깨에 얼굴을 밀착시켰습니다. 그가 생각만큼 외롭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위로였지만 그 순간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우리 둘 다 인식하지 못했지만 둘 다 느낀 에너지로 융융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자 제이크는 눈을 크게 뜨고 반짝이며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제이크는 몸을 기울여 제 입술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시간이 멈췄다. 저는 본능과 불신 사이에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현실이 다시 들이닥쳤고 우리 둘은 얼굴 전체에 충격을 받은 채 동시에 몸을 떨었습니다. 미안해요. 제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뺨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공포가 얼굴 전체에 새겨진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는지 알 수 있었지만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죄책감과 혼란이 폭풍우처럼 소용돌이치면서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이크는 이제 겨우 19살인 제 조카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이에는 부정할 수 없는 전기 같은 불꽃이 여러 겹의 잘못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의 무게에 짓눌려 침묵 속에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조용한 융융거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의 밤은 끝이 없었고 각 밤은 지난 밤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잠은 저를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저를 피했습니다. 제이크의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 내가 보답은커녕 들을 준비도 되지 않은 감정을 고백하던 그의 목소리가 떠올라 머릿속은 침묵할 수 없는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미지들은 제 가슴에 박혀 빼낼 수 없는 파편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제 조카였어요. 겨우 19살이었죠. 아직 지도와 지원이 필요한 아이였지 잘못된 일로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모든 이성적인 부분이 피의 꼭대기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 즉 선은 영원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속삭이는 조용하고 교활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낀 것은 단순한 무모한 욕망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우리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입술이 맞닿았던 순간 그의 키스의 부드러움, 뇌가 개입하기 전에 제 몸이 반응했던 그 순간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옳은 느낌이 아니었죠. 옳다고 느낄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몇 년 동안 느꼈던 것보다 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보았고 원했다.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하지만 죄책감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일이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요? 어떻게 누나와 누나의 신뢰, 가족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누나는 제이크를 이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경계와 가치관을 갖도록 키웠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의 무모한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그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누르며 숨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어요. 제이크 역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모습, 문자를 보내기 전 망설이는 모습에서 마치 모든 단어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무언의 감정의 긴장으로 인해 갈라졌습니다.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는 어느 날 저녁 전화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 대해 제이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호한 어조로 말하며 우린 계속 이럴 수는 없어. 당신도 알잖아요. 알아요. 그가 거의 방어적으로 빠르게 말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죠? 얘 당신 곁에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이 덜 중요해 보이는 거죠? 그의 말은 제 배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억누르려고 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요로움에서 비롯된 잘못된 열광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전부는 아니었죠. 우리 사이에는 아무리 꺼뜨리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제이크에게는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이크는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향한 기대에 대한 죄책감과 씨름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제이크는 감정이 격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감정을 멈출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있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요. 당신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요. 저도 스스로 믿지 못했지만 부드럽게 말했죠. 당신은 이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둘 다요. 하지만 알아낸다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다면요? 그가 목소리가 꺾이면서 물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아야 한다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 문구가 우리 사이에 무겁고 무거운 무게로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 건가요? 사랑? 아니면 더 어둡고 지저분한 무언가, 즉 우리 둘 중 누구도 풀 수 없는 욕구와 환경의 충돌이었을까요? 하루가 몇 주로 바뀌면서 긴장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제이크와 함께 있으면 희망, 열정, 그리움 등 지난 몇 년 동안 제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위험한 것들, 금지된 것들. 하지만 포기하는 대가가 너무 커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알게 되면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랑도, 아니 그 무엇이든 그런 파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빗소리는 메트로놈처럼 창문을 두드리며 꾸준하고 가차없이 쏟아졌습니다. 바깥 세상은 폭풍우에 묻혀 아득하게 느껴지고 우리 둘만 고요한 고치 속에 남는 그런 밤이었어요. 제이크는 폭우에 흠뻑 젖은 채 후드티가 제2의 피부처럼 달라붙은 채 불쑥 제 아파트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현관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냥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질문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지는 무언가가 이 방문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대감 속에 묻어두었던 꿈들, 밤마다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두려움, 우리의 영혼이 드러나게 하는 대화들. 제이크는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솔직함, 즉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오는 취약함, 비록 그것이 두렵더라도 그 취약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는 제 앞에서 연약한 자신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었고 저는 그를 붙잡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 둘 중 누구도 허용하지 않아야 할 만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순간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갈비뼈를 누를 정도로 무거운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가까이 앉아서 무릎을 맞댔고 우리 사이의 작은 공간에서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그의 손은 내가 멀어질지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 처음에는 미동도 하지 않다가 점점 더 단단하게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내 존재의 모든 섬유가 남아있으라고 소리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가 느끼지 말아야 할 깊은 감정에 빠져 있었어요. 다음 순간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고 부드럽지만 집요한 그의 입술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죄책감, 두려움, 이성적인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를 덮치는 감정의 물결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부드러움, 갈망과 연약함의 충돌이 저를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이미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접촉이 저를 통해 전율과 날것의 충격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는 소파에 서로 엉켜 누웠고 빗소리가 여전히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 전체가 깨어날 것만 같은 큰 소리로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이크의 머리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그의 호흡은 느리지만 고르지 않았고 마치 스스로를 안정시키려는 듯했습니다. 우리 둘 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고 우리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짙은 안개처럼 우리를 덮쳤습니다. 우린 잘 해낼 거야. 빗소리에 묻혀 거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마침내 제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게도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뭘 알아낸다는 건가요?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규칙과 경계를 무시하는 관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전 몰랐어요. 정말 몰랐죠. 제가 아는 것은 아직은 어쩌면 영원히 그를 놓아줄 수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제이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몸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고 마치 내가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내게 매달리는 모습이 느껴졌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우리 둘 다 어떻게든 함께 견고한 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서로에게 매달려 표류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몇 분이 몇 시간으로 늘어나는 동안 우리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오늘 밤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씻어내려 갔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었고 그 선은 다시는 넘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크는 부모님 주변에서 점점 더 조용해졌고 거북이가 껍데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스스로에게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역 제이크가 제 스카프를 빌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침대 시트에 스카프가 엉켜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그의 어머니가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법정의 증거물처럼 스카프를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제이크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내 거예요. 그는 더듬거리며 손을 뻗었지만 어머니는 그가 잡기도 전에 그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제이콥. 그녀가 유리를 깰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누구 거야? 누굴 만나는 거야? 난 아무도 안 보여요. 그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누가 빌려준 거예요. 알았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지만 그 비난은 공중에 무겁게 매달려 있었고 저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나이든 사람 맞죠? 당신 근처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제이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이크는 미친 듯이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아챈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모든 것이 통제불능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이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이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만둬야 해요. 굳게 말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리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지고 있어, 제이크. 내 엄마가 뭔가 유심하고 있어. 엄마가 알게 되면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그는 내가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끊었다.
내가 이 모든 일이 언제 터질지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당신은 그냥 나를 차단할 수 없어요, 클레어. 이렇게는 안 돼. 당신을 차단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조차도 그 말을 믿지 못했지만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려는 거야.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니요. 그는 목소리가 끊어질 듯이 격렬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당신이 결정할 수 없어요. 난 더 이상 당신이 밀어낼 수 있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난 바보가 아니야, 클레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모든 걸 파괴한다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망친다면요? 가족과의 관계도요? 그게 정말 그럴 가치가 있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날 밤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떨림으로 제 아파트에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제가 한마디 말도 하기 전에 그는 문을 쾅 닫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날 대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그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저한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날 구해주는 것처럼요. 그렇지 않으니까. 넌 도망치고 있잖아. 난 널 보호하려는 거야. 저는 좌절감이 쏟아져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야, 제이크. 우린 이러면 안 돼. 그럼 누가 정상을 결정할 수 있죠? 그는 우리 사이에 간신히 공간이 생길 때까지 가까이 다가오며 반문했습니다. 그 사람들인가요? 우리 부모님? 사회? 지금 제게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신경 쓰는 건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기분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고요? 그의 말은 제 배를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아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어리고 혼란스러워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에 관한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놓아줄 수 없는 제 일부에 대한 이야기였죠. 격렬한 대립 이후 며칠은 침묵과 거리감이 흐릿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족 모임을 전염병처럼 피하면서 학업에 몰두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치료사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우리가 엉망으로 만든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죄책감과 절박함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매주 조명이 희미한 작은 사무실에 앉아서 저는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았던 진실을 털어놓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어느 세션에서 저는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것처럼요. 치료사는 중립적이면서도 친절한 표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판단하지 않고 제가 왜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이해하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편 제이크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문자를 자주 보내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더라도 거의 형식적인 짧은 메시지에 그쳤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우리는 성장하고 치유하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 이 공간이 필요했어요. 몇 달이 지나서야 다시 만났어요. 우리 둘 중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는 쉽게 건너뛸 수 없는 가족 바비큐 파티에서였습니다. 뒷마당은 웃음과 수다로 왁자지껄했고 구운 햄버거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이크가 들어왔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왠지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잠시 눈을 마주쳤고 잠시 동안 주변 세상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중하고 아득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 이모. 그가 마침내 제게 다가오더니 가벼운 어조로 말했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제이크. 저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학교는 어때요? 좋아요. 그가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으며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바쁘죠, 아시다시피. 집중하려고 노력 중이죠. 잘 됐네요. 저는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지만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폭풍 후 구름처럼 무겁게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다가 그가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 아픔이 자리 잡았고 그 아픔은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나눈 대화가 우리 둘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구조에 새겨진 한 장이었고 기억의 파편일지라도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 질문이 불안한 새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단순히 세상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것일까요? 제이크와 저 사이에 있었던 사랑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도 잘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존재했죠. 그리고 그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가 더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는 모든 것을 풀지 않고도 변화하고 진화하고 더 나은 무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파격적인 사랑이라도 파괴할 필요는 없다고요. 하지만 제이크를 볼 때마다 그 희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아직 어린 나이에 자아를 찾아가는 중이었고 제가 나중에 후회할 방식으로 그를 형성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늘 따라다니며 잔인한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넌 이기적이야. 당신은 그를 망치고 있어요. 하지만 욕망은 그에 못지않게 맹렬하게 반격하며 제가 그와 함께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얼마나 눈에 띄고 원하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욕망을 가족에 대한 기대, 도덕에 대한 기대와 조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서 뛰어내릴지 물러설지 갈등하는 것처럼요. 어쩌면 명확한 답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랑은 규칙이나 규범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함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온전함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